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임경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배상책임 및 이제 근제를 함께 공부를 하게 될 텐데, 한 달 동안 이제 기본 심화 강의라고 이렇게 알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혹시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들어오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다 처음이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그래서 앞에 조금 들으시고, 그리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는 못하시고 오신 거죠?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재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사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 지금 저는 이패스에서 전문 강사로도 있기는 하지만 현업으로 지금 독립 손해하정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이 교재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공부를 할 때 책이 두꺼우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다 나눠서 자르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책은 가급적이면 얇게, 그런 주의고, 저는 학부 때 그 법학을 전공을 하질 않아서 사실 뭐 디테일하게 깊게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를 예쁘게 포장하고 제가 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법률 용어 같은 것들을 훌륭하게 쓰면 좋겠지만, 저는 저희가 지금 자격사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딱 그냥 그 합격하실 수 있는 그 수준만 여러분들께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위주로 공부를 할 거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축약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내용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전달을 먼저 해드리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말 부부라 저희 언니네 집이 좀 얹혀 있어요, 요즘에. 근데 저희 조카가 이제 셋인데 저희 언니가 딸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수박을 저희 조카들하고 먹고 있는데, 딱 그 조카들 그 수박 먹는 그 유형이 저희 딱 공부하는 그 유형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녀석은 정말 걔는 좀 대충대충 성격이에요. 근데 수박을 먹더라도 그 수박도 그런 스타일로 먹더라고요. 그래서 빨간 부분 이렇게 막 많이 남겨놓고 먹는 스타일 있죠. 그렇게 먹고, 하나이는 좀 꼼꼼한데 너무 꼼꼼해서 빨간 부분 먹다가 하얀 부분까지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이는 좀 적당하게 먹고. 근데 공부도 저희 자격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빨간 부분 설렁설렁 남겨놓고 드시면 나중에 우리 시험 볼 때 그 버려진 그 빨간 부분에 시험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빨간 부분 이제 먹다가 하얀 부분까지 막 드시면, 거기 가끔씩 보면 잘 익은 애들은 하얀색이 맛있거든요. 단맛도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요즘엔 그 하얀 부분도 잘라서 오이지처럼 이렇게 요리도 해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또 내년에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런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래서 적당하게, 정말 그 빨간 부분을 적당하게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강사인 제 몫이에요. 그건 제 몫이고, 여러분들께 제가 그 수박 먹기 편하게 깍두 썰기 해드리잖아요. 그럼 깍두 썰기 해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냥 집어서 드시는 것가 여러분들 몫인 거고, 제가 씹어서 삼켜드리는 거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너무 깊게 파고 드시는 것도 이 시험에는 해롭다. 저희 시험이 다른 자격사 시험보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운 시험은 아니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저희 시험 지금 달이 4월 달에 이제 1차가 있고 8월 초에 2차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른 전문 자격사는 1, 2차 좀 몰려있는 시험도 있고, 또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과목이 사실 적어요. 그죠?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그렇긴 하는데, 그 2차 과목이 4과목이긴 하지만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유가, 과목이 4과목인데도 이제 공부량이 너무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저희 시험이. 그래서 그 방대한 거를 여러분들께서 컨트롤을 제대로 못 하시면, 그때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을 한정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깊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 성까지는 가시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정말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향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은 제가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거까지는 스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걸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부를 이제 하시다 보면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 메일을 열어드리거든요. 물론 학원을 통해서 이제 질문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그래서 메일 열어드리면 저는 제가 일도 하고 있어서 사실 많이 바빠요. 바쁘긴 하지만 여러분들 저 역시도 수험생의 그 시간을 지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절실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일 보내주시면 질문 언제든지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정말 공부하다가 질문 아니어도 정말 머리가 정말 너무 심각하게 정말 힘들 때, 그때는 그냥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 누나나 언니라고 그냥 생각하시고 그냥 넋두리 하려고 쓰시면 얘 뭐야 이렇게 욕 안 할 테니까 그렇게 메일 보내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희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강사와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수험생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내년에는 여러분들 같이 현업에서 순회하정사의 위치로 같이 그렇게 동등하게 만날 수도 있기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이죠? 우리가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죠? 이 시간 제가 그냥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짧다고 생각하면 짧지만 절대 짧은 시간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늦게 시작하셨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 자기 암시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거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 얘기. 자, 그러면 기본 교재 다 가지고 오셨죠? 기본 교재 가지고 오셨죠? 그래서 기본 교재 나갈 건데, 자, 보면 우리 손해사용사라는 그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우선 알고 계시죠? 손해사용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직업 뭔지 모르고 시작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손해를 우리가 조사의 사자를 써요. 이제 손해를 조사하고 정하는 일이 바로 손해사용사가 하는 일이에요. 물론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향후에 보험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처럼 독립 손해사용사의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각자의 길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손해사용사가 하는 일은 손해를 조사하고 이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일을 하는 게 손해사용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어떤 손해를 그러면 산정을 할까요? 우리가 아무 손해액을 다 산정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고인데 어떤 사고냐? 보험사고에 관련된 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 일이 저희의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과목이 뭐죠? 배상책임 보험과 근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배상책임과 근제에 대한 이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바로 그걸 보고 있는 거고 그걸 공부를 하는 건데, 제가 그 설명을 지금 왜 드리냐면, 저는 약간 보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은 딱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자동차 보험이라는 그 과목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은 하나의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안에 물론 다른 사람이 다쳤을 때 하는 그런 대인 배상,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내 상해보험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하고 우리 상관없이 이렇게 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자 여기 안에 무수하게 많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라고 그냥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그냥 커다란 하나의 보험이라고 우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보험사고를 우리가 조사하고 그 조사에서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배상 책임에 대해서, 그럼 배상 책임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좀 대답 좀 해주시고, 네. 같이 피드백을 해주셔야지 안 졸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학생들이 되게 근제나 우리 2차 과목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예요? 자보, 그리고 근제. 그죠? 자보 어려워하고 근제 어려워하고, 그리고 작년에 근제가 굉장히, 그냥 제가 근제라고 하면 그냥 배성채인가 근제 그냥 통틀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근제를 좀 어려워했던 부분이, 우리가 90분 동안 문제를 풀잖아요. 혹시 작년에 시험 쳐보신 분 계세요? 네. 시간이 90분이 거의 9분 같아요. 시험장에 들어가면. 정말 시간이 정말 짧아요. 그런데 그런 그 짧은 시간이 작년에 아마 수험생들은 아마 9초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한 문항 안에 거기에 세세하게 또 분리돼서 정말 그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 중압감은 여러분들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전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지금 근제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처음에 이걸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나뭇잎을 우리가 딱 보면 아, 얘는 나뭇잎이구나. 나무의 뿌리를 보면 아, 뿌리구나. 이렇게는 나중에 아는데 얘네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놓으면 나무라는 걸 모르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분재를 공부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얘를 하나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들에 나중에 맞출 수 있는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5월에 사실 시작을 하셨으면 빠른 편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는 답안 쓰는 거 강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강의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 들어가서 답안을 쓰시면 너무 늦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심화반이어서, 물론 심화반이기는 하지만 기본 강의를 거의 듣고서 들어오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은 했어요. 기본 강의를 뭐 2번씩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답안 쓰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분들, 지금도 합격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 실력이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격증 따신 분들도 그분들한테 막 물어봐요. 아는 건 너무너무 많아요. 학교도 명문대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합격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는 문제가 있겠죠. 한두 해는 운이 없었다고 그렇게 치더라도. 근데 결국은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간 안에 다 풀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저하고 지금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취업을 시켜준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전 참 그 감사했던 일이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포기했대요. 포기했는데 시키는 대로만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했다고 덕분에. 그래서 은인이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사실 제가 물론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고마웠어요. 저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너무 고마웠고, 그래도 저 믿고 따라와 줬다는 것만으로 너무 고마웠는데 좋은 결과까지 얻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합격하더라. 그 얘기를 참 너무 고맙게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공부했던 방법은 그거였어요. 그냥 다른 게 없이 그 답안을 나중에 첨삭을 할 때 모의고사 그거를 그대로 흉내만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흉내내라고 했거든요. 그분도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기 엄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흉내 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격증 시험은 결국은 그 시간 안에 답안 쓰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석 달 채 안 남았는데 흉내 내세요, 여러분들. 내 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흉내 내시다 보면 내 거 돼요. 그러니까 창작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게 그 전술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좀 따라와 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 강조 드리고 싶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공부하다가 또 생각나면 제가 중간중간 저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또 중간중간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또 생각나면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답안 쓰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댁에 가셔서 복습할 때 그냥 막 저희 약수를 외우잖아요. 혹시 그 암기 계산 책 외 교재 얘 말고 다른 책 제 거 또 있는데 그거 혹시 구입을 하셨나요? 문제지. 보면 그거 지금 제가 그 책 구매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약수를 공부를 하시더라도 기본 이렇게 교재에 이렇게 우리가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걸 그 예사를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그냥 다 답안 쓰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연습장에다가 막 그냥 깨작깨작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우리가 그냥 학교 다닐 때 깐지 뭐 빽빽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시험처럼 이렇게 서술형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기계처럼 그냥 뭐가 이렇게 딱 나오면 따다다다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지 여러분들이 90분 안에 그 문제들을 다 풀 수가 있어요. 그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 아직 먼 얘기 같긴 하지만 여러분들 금방 석 달 지나가고 그리고 그게 지금 몸에 배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 돼요. 일기 선생님들이 숙제 내면 되게 학생들 싫어하잖아요. 뭐 쓸 그거에 안 되는데 그거 자꾸 막 내고 막 이러면. 근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을 해서도 잘 쓰잖아요. 하다 보면. 그게 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저도 이렇게 처음부터 말 많았겠어요?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거든요. 답안도 쓰다 보면 여러분들 습관처럼 막 돼버려요. 그 경지까지 여러분들이 석 달이긴 하지만 오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음과 동시에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머리에 연상이 되면서 써나가야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다는 것만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또 생각나면 제가 그때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기본적인 거라. 이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 저희가 수업할 때. 배상과 보상의 차이. 우리 이제 배상은 우리 보통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 막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나 뭐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배상은 우리가 때로는 같은 의미를 혼용해서 막 쓸 때가 있어요. 여기다 막 보상이라고 했다가 배상이라고 했다가. 근데 배상은 여러분들 위법한 행위에 의해서 이제 타인에게 손해를 이제 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런 손해를 전보해주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배상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 위법한 행위. 그리고 그러면 보상은 어떠한 걸까요? 보상은. 얘가 위법한 행위라면. 보상은 그 반대의 개념이겠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예요. 적법하지만 적법한 행위로 뭔가 손해가 났을 때 그러한 행위들을 보상해 주는 거. 그런 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상은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냈을 때 우리 어때요? 그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내가 이제 고의나 가시 같은 것들 저질렀을 때 하는 것들이 우리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인 거고, 우리 보상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해주는 거. 그래서 보험금 지급해줄 때, 그거를 이제 그 보험사에서 지급해주는 거는 보상이라고 얘기하지, 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상 이런 거. 뭐 국가에서 뭐 재난 같은 거 일어났을 때 위로금 같은 거 주는 걸 이제 보상이라고 얘기하고 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이 배상과 보상의 차이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혼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우리 시험이 또 서술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배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보상을 쓰신다든지 보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배상을 쓰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거기에 부분에서 뭐 보상 책임인지 뭐 그런 부분들이 막 언급이 되면 거기에 대한 차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차이를 이제 아셨어요? 배상과 보상. 이제 아셨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손해배상, 뭐 손해보상 이렇게 쓰고 이 차이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위법한 행위인지 적법한 행위인지 그 차이에 따라서 혼용해서 쓰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손해사정사가 아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손해를 조사하고, 그죠? 그리고 손해액을 이제 정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손해액을 정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그 룰이 있겠죠. 그죠? 그럼 그게 그 룰이 뭘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게 답안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그냥 대충 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근거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자, 우리는 이제 지금 배우는 게 배상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배상 무슨 행위?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네, 위법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위법이면 말 그대로 법을 어겼다는 거죠. 그죠? 첫 번째, 그래서, 그러면 위법 행위들이 뭔지 법에 대한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법률상 책임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그럼 이 법에 어떻게 근거를 해서 이 사람의 법률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먼저 조사하는 게 첫 번째 그거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공부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법률상 책임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민법들이 막 나와요. 근데 민법이 여러분들 1년 이상 공부를 하셔도 그 민법의 내용들을 다 공부하실 수가 없어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 너무 다행인 게 저희 시험이 범위는 굉장히 방대한데 그거에 얄팍한 지식으로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민법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법령을 몇 개만 외우시면 충분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한 10개 남짓 때는 법령만 달달달 외우시면 끝나요. 그래서 더 들어가실 것도 없고 더 공부하시면 제가 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셔도 욕할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몇 개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근거되는 법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그걸 공부할 거고 반드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상 책임이 거기에 근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B에게 손해배상을 뭔가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럼 저희가 딱 했을 때 중요한 건 보험사고를 우리가 조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보험사고를 왜 보험사고를 조사해요? 결국은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지급할 건지를 최종적으로 그게 목적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보험회사에 취업을 했으면 보험회사에서 얼마를 줄 것인지를 산정하는 게 저희 목표인 거고 저희가 독립사정사의 길을 갖게 되면 피해자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거를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희 직업을 제가 지금 수업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법률상 책임을 찾아내면 두 번째 역할이 그럼 보험회사가 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결국은 누구예요? 보험에 가입한 보험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1차는 이제 합격하시고 오신 거죠? 1차는 합격하시고 다 오신 거죠. 그럼 계약법은 다 이제 아실 거니까. 그럼 결국은 법률상 책임을 지은 피보험자의 그 보험사고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그러한 손해를 지금 보상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이 지금 지은 이제 물게 되는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보험자가 결국은 보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보험자의 보상 책임 여부, 이 부분을 지금 아는 것이 두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보험자 보상 책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험자 보상 책임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각각의 이제 교재에 들어가서 각각의 보험들을 보면서 그 보험에 대한 면부책도 보고 보상하는 그 피보험자라든지 그 보상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자 보상 책임을 딱 보고 아, 그러면 해당 사항이 있겠구나라는 걸 알았을 때 그때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이 있는 걸 알았을 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무슨 얘기하는지. 그럼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일, 손해액을 이제 산정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손해액을 산정해요. 누구의 손해액을 산정해요? 그죠? 결국은 이 보험자가 원래는 보상하는 거는, 보장하는 거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피보험자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건 뭐예요? 피해자가 손해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의 손해액.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목차 이렇게 잡고, 그래서 첫 번째 목차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1주차에서는, 그러니까 1주차에서는 오늘 공부하는 게 법리를 이제 공부를 할 거고,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디테일하게 각각의 보험에 대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3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 마지막 차에는 이제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기본 반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들어가야지 모의고사 시간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이제 스스로 쓸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주를 저희가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바로 답안 쓰는 형식이에요. 답안을 제 교재의 뒷부분 한번 보시겠어요? 몇 페이지니? 231페이지 보세요. 231페이지. 231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쓰는 그 형식대로 제가 이렇게 답안을 쓴 거예요. 저 답안 굉장히 짧아요. 다른 선생님들 교재를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이제 그때 되면 제 모의고사뿐만이 아니라 아마 다른 학원 것도 막 서로 교환하면서 이렇게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답안 유독 짧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누누이 강조 드리는데 길게 쓸 시간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길게 쓸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90분 동안 10장의 그 시간, 10장의 그 답안을 여러분들 다 채우고 나오셔야 되는데 절대 빽빽하게 쓸 시간도 없고 그 답안 쓰는 형식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볼펜을 어떤 걸 쓰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답안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길게 절대 쓸 시간조차도 없는데 답안을 길게 쓰길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으셔도 그걸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래서 포인트만 여러분들께서 딱 알고 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계처럼 그냥 써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지금 231페이지 지금 보시면 법률상 책임 그리고 뒷장 넘기시면 보험자 보상 책임 그리고 지급금액 그러니까 지급금액이 결국은 손해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답안 쓰는 형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끼워 나가듯이 블록을 끼듯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상 책임을 하면 이 책임이 기본적으로 토대로 돼서 여기에 나오는 보험들이 이걸 기초로 해서 다 여기 법리가 여기 다 들어가겠구나, 적용이 되겠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보험자 보상 책임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이제 보험들이 여기에다가 답안이 이런 식으로 끼워서 여기다가 답안을 쓰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연결을 시키셔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것 따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무를 못 꾸려요. 그냥 뿌리는 뿌리, 잎은 잎대로 남아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답안 쓰는 거 제가 이제 앞으로 누누이 강조 안 드려도 답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그냥 계속 연습해 보시고, 저 귀찮게 생각 안 할 테니까 혹시 연습장 같은데 답안지 아니어도 좋으니까 연습장에다 이렇게 줄 있는 그 노트에다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답안 쓰면 어떨 것 같냐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보고 피드백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 화 안 내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면 막 싫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충분히 저 활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이제 교재 나갈게요. 저희 이제 목차를 보면 총론 나와 있고 책임보험의 법리 나와 있고요. 그리고 3장에 배상책임보험, 그리고 이제 근제보험, 그리고 마지막 뭐 기출문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총론하고 책임보험의 법리 이제 나갈 건데, 저희 56페이지 먼저 볼게요. 56페이지. 자, 이제 책임보험의 이제 법리. 우리가 그럼 책임보험 아까 말씀드렸어요. 위법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상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배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떠한 법에서 근거해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지 그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5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임법리의 개념. 손해배상 책임법리란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법적 근거부터 배상금의 변제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법률 문제를 얘기하는 거다.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은 그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리구나, 전체적인 이러한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만 대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손해배상의 발생 원인 한번 볼게요. 민법상의 발생 근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대표적인 것들이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리고 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모든 보험에 다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해배상 책임에. 그래서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390조 채무불이행 책임. 이 중에서 특히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은 그냥 베이스로 다 깔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법령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복으로 민법 750조 책임도 있고, 이제 하나의 사건에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고, 이렇게 중복으로 여러 가지 법에 다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뭐 750조만 걸리면 다른 건 안 걸리는 그게 아니라 중복으로 여러 가지 법에 같이 도촉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의 사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신의 그 건물을 임대를 해준 거예요. 건물을 임대를 해줬는데 이 건물을 B가 제대로 사용을 이제 못한 거예요. 나중에 회수하려고 보니까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어때요? 이 임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그 임차인이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면 원래 원상복구를 제대로 해놔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있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판결을 냈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에서 판결을 냈는데 그 판결금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법 750조로 적용이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래서 판결낸 금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중요한 건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한번 판결이 나면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령으로 다시 재판을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재판을 계속 이어나가겠죠. 그래서 이 A가 다시 민법 390조로 다시 신청을 해서 재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390조로 다시 청구가 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손해배상의 이러한 책임들은 중복으로도 이렇게 같이 받을 수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사건에 사건은 하나인데 돈을 이중으로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남긴다는 그 개념이 아닌 건 아시겠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민법 여기서 750조 일반불법 회계 책임이 거의 베이스로 모든 법령에 다 깔려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390조와 그리고 750조가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에 이제 공통점은 있는데 한번 공통점 한번 볼게요. 둘 다 빚직 사유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고의나 가실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 같은 경우에도 이름에서도 딱 느껴지잖아요. 뭔가 변제를 안 한 거예요. 뭔가 채무, 우리 보통 대부분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뭔가 그런 개념이 딱 들리죠. 그래서 그러한 가실이 뭔가가 존재를 할 때 이제 생기는 거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적인 손해만을 우리가 원래는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손해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손해는 우리가 알았거나 그 가해자 쪽에서 알 수 있었던 경우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 손해는 예로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가시상계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그 손해에 대한 뭔가 기여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감액을 하고 해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대인은 물건이나 권리 전액을 배상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겠죠. 그러니까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전손이 다 되더라도 보면 골재 같은 거 이런 게 막 남아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 보험사나 이런 데서 보상을 다 해주게 되더라도 그럼 그거는 세나 이런 것들은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그거는 다 회수를 해요.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것만 또 사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 보상은 보상대로 했는데 그걸 또 남겨놓으면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회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상 방법은 근전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또 사람 죽었는데 사람 다시 살려낼 수는 없으니까 근전 배상을 먼저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가장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불법행위 책임 중에 입증 책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여기 불법행위 민법 750조 불법행위는 입증 책임 누구에게 있냐면 피해자에게 있어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네, 피해자에게 있다. 중요해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조금 후에 다음 시간에 특수 이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 그때는 입증 책임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깊게 약간 공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증 책임은 민법 750조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우리 공부할 때 우리 자본 공부할 때 그거 하잖아요. 불법행위 책임은 원래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었는데 그래서 자배법 우리 공부하면서 그 특별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촉수무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자배법에서 그 특별법 때문에 입증 책임을 그 운행자가 자기가 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 근저에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채무불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채무자에게 입증 책임이 이제 반대인 거죠. 입증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 그 부분만 좀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해되셨죠? 네. 거의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적인 거의 내용이고, 우리가 돈 빌려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제가 돈을 빌려드렸는데, 저는 차용증을 제가 받았어요. 차용증 받고 돈 빌려드리는데 돈을 갚으셨어요. 근데 제가 영수증 안 써드렸어요. 나중에 돈 받았다고 막 우겨요. 나는 안 받았다고 해요. 나 차용증 여기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입증 책임을 본인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그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고, 입증 책임이 750주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소멸시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는 우리가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가해자 및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그래서 둘 중 하나가 도래하면 소멸시효는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약 책임, 그러니까 즉 채무불이행 책임의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가 10년, 그리고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책임의 경우는 상사채권은 시효가 5년이다. 상사채권이 뭐냐면 상인이 한 명이라도 껴있는 그런 계약, 뭐 일반인과 상인이 한 명이라도 껴있는 그런 부분 상사채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5년. 자, 위에 있는 것들은 소멸시효는 약술로도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소멸시효에 대해서 기술화시효 이런 부분으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뭐 문제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약술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태아의 권리 능력. 자, 상속은 여러분들 그 근제뿐만이 아니라 자보 그리고 삼보험 중에 분명히 한 문제 이상은 다 나와요. 상속은 항상 해마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속은 반드시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은 일반적인 그러한 형태로는 다 안 나오죠. 뭐 아이가 태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부모님이 뭐 사별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그렇게 다 뭐 이혼 가정이라든지 뭔가가 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한 형태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상속은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태아는 우리가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에서 태아는 이미 상속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뱃속에 있을 때는 이제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아이가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아이에게 그 상속권을 해서 아이의 그 지분을 그대로 주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자, 아이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계약 책임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750조가 일반적으로 지금 다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약간 졸리신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그럼 쉬었다가 59페이지 들어가도록 할 테니까 10분만 쉴게요.